네. 이제 오늘부터 교육심리학 예비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예비순환은 글자 그대로 교육학 예비순환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들었던 두 번을 들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을 강의한 지가 오래돼도 책을 한 달 정도만 안 보면 헷갈려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뭐 교육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요것만 보고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순환 때는 좀 이렇게 교재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작년까지는 프린트를 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안 봐요. 프린트에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바로 교재 위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요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어제 이 3순환이 끝났는데 대부분 3순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쓰는 것인데 쓰는 연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비순환 그 다음에 1순환 때는 가급적이면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해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년 느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오늘 이제 우리가 16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심리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교육심리학의 역할은 크게 보면 5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5개 파트. 그럼 뭐 교육심리학이 나아갈 길,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흥미 기반이다. 첫 번째가 흥미 기반 학습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흥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죠? 흥미가 뭐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느냐. 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시킬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 흥미가 있으면 공부하고 싶겠죠. 바로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동기, 이렇게 말을 해요. 동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를 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종류가 되겠죠.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이 동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딱 축축 차근차근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연습이 있잖아요. 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자,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책을 보면서 바로 흥미가 무엇이지? 자, 흥미의 개념이 무엇이었지? 흥미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나름대로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본 다음에, 아, 그래. 흥미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였어. 흥미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요거였어. 바로 이렇게 딱 요약된 것을 여러분들이, 자, 이 필기를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문제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요겁니다. 흥미와 동기와 학습과의 관계를 쓰라 그러면 답안지가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흥미, 동기, 학습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흥미를. 그 다음에 흥미와 동기, 그 다음에 흥미, 동기와 학습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공부한 내용은 흔적을 남긴다. 어떻게 흔적을 남길 거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 이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체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핵심, 이런 것을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 그러는데 바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 또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개별화 학습이 되죠. 두 번째가 개별화 학습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별화 학습 딱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 우리 교육학할 때 교수 학습 지도법을 할 때, 자, 이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이 어떻게 발달해 갔다? 바로 자, 대집단 수업에서, 그죠? 대집단 수업에서 그 다음에 개별 교수로, 그죠? 그 다음에 개별 교수에서 바로 소집단으로, 그죠? 그 다음에 소집단에서 무엇으로 발전해 갔다? 협동학습으로 발전해 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건 확실하게 교육심리학이야. 이건 확실하게 바로 교육학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교육학하고 교육심리학에서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교육학 전체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자, 이 교육학 필수 과목에서는 여러분 생활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평가 시험에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나와요. 여러분 교육심리학에서 피아제 비고치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심리학에서는 바로 평생학습은 거의 언급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을 여러분 공부할 때 자, 교육학에서 했던 부분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바로 교육심리학의 내용이 쓸 내용이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개별화 학습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교수 학습 지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개별화 원리를 배웠죠. 그럼 개별화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개별화 학습이에요. 그러면 개별화 원리는 무엇이었지? 그럼 개별화 원리를 딱 적어 놓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육 심리학을 하면서 무엇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교육학도 한번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 바로 개별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개성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습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개별화 학습이 개념 정리가 됐다면 개별화 학습은 개성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습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개별화 학습이 요구되느냐? 완전 학습이다.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당연스럽게 개별 학습이 절반 정도는 정리가 끝난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흥미를 유발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교육학개론 자,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의 역할 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자, 이 학습법을 개략적으로 봤죠. 게이미피케이션. 그럼 게이미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하브루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또 심리학에서도 나오니까 그래? 자, 유발 방법에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있다? 하브루타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을 게이미피케이션 딱 써놓고, 그죠? 이걸 찾아봐서 정리하면 되죠. 개별학습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개별학습을 바로 이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자,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다, 동기. 그럼 이미 여기서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동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동기가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같은 동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기 종류를 여러분들이 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정리가 쉬워지죠. 한 페이지 안에서 바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두 가지가 동시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별화 학습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요것을 봤더니 자, 이 자기 효능감이네. 그럼 자기 효능감은 우리 교육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배웠냐면 여러분 자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배웠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효능감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효능감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 바로 자기 주도라고 그랬죠.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 주도 학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동원과 그 다음에 교육 목표 설정과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평가를 1차적으로 누가 통제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능력? 자기 조절, 바로 학습 능력, 요것을 바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반두라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자기 조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통제라고 그랬죠. 자기 통제. 그런데 자기 조절과 통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과 관련되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조절 학습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제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교육 심리학과 그 다음에 교육학을 같이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 심리학이 또 언급이 돼요. 반두라는 순수 교육 심리학 파트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 조절을 학습할 때 딱 책을 좀 멈췄다가 그죠? 한번 교육학을 생각해 보는 거야. 반두라는 스키너의 영향을 받았다. 스키너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 반두라를 사회인지이론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반두라는 또 더 나아가서 관찰학습을 중시한다. 이런 관찰학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잖아. 그럼 관찰학습은 직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냐? 간접 경험이다. 간접 경험은 바로 간접 경험이니까 간접 강화다. 간접 강화를 대리적 강화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두라 그러면 다시 또 보겠지만 대충 핵심적인 이 개념들 사회인지이론, 대리적 강화, 관찰학습, 그 다음에 관찰학습 해놓고 핵심 딱 해놓고 모델링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정도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나중에 책을 봐도 술술 풀려간다 그 말입니다. 풀려간다. 그럼 여기서 바로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죠?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쭉 정리하면 되죠.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조절 학습 전략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뭐예요? 자발적 강화. 기억납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발적 평가. 세 번째가 자발적 관찰. 네 번째가 자발적 자극 통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자효능감 그러면 딱 머릿속에 그려봐요. 자효능감 증대 자원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성취 경험, 두 번째가 대리 경험,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 네 번째가 정서적 각성.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찾아서 핵심 키워드로 딱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핵심 키워드를 얼마만큼 빨리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가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흥미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안. 요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불안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서 답안지를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큰 타이틀로 예서 노트 한 장에다가, 자, 이 노트 한 장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 중에 하나로 뭘 여러분들이 배우냐면 노트 필기를 배워요. 또 실질적으로 노트 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육 심리학 시험에 나왔어. 나왔어요. 필기 전략도 있어. 여러분 필기 전략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지 필기 전략이 있고 메타인지 노트 필기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시험에 바로 메타인지 필기 전략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출제위원이 출제를 했어. 출제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것 없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 공부를 할 때 흥미, 경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흥미가 무엇이고 경험이 무엇인가? 딱 이렇게 핵심 키워드. 아, 그래? 그러면 학습에서 필수적인 거. 자, 지적 능력도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지적 능력보다 요즘에 중요시하는 것이 뭐예요? 흥미, 정서, 경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흥미가 뭐지? 경험이 뭐지? 정서가 뭐지? 딱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가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16페이지 보시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교육 심리학의 역할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교육학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사회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가 이 4차 산업혁명 사회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단계까지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될 것이죠.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도 나누어 드렸냐면, 자, 그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2022 교육과정이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교육학 할 때 그냥 제가 나눠주고 다음에 언급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 4차 산업혁명 사회, 미래 사회가 되죠. 이것은 바로 어떤 사회가 될 거냐? 바로 역량 중심 사회가 된다 그 말이죠. 역량 중심 사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역량 중심. 그러면 자, 이 역량 중심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 2015 이 교육 과정에서도 바로 자, 이 6가지의 역량을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15 이 개정 교육 과정이 바로 바른 인성을 갖춘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했죠. 이를 위한 인간상 4가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를 위한 역량 6가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2015 이 교육과정을 무엇이라고도 말하자면 바로 역량 중심 역량교육과정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역량이다. 그럼 자, 우리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그랬죠.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해서 6가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냐면
자, 이 공자의 제자, 자사. 그죠? 그래, 자공, 의심, 창지. 요렇게 우시라고 그랬죠. 뭐, 인간상은 뭐, 자주적인 사람. 그죠? 자주적인 사람.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되죠. 좀 이따 우리가 이 프린트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염자 2022 개정교육과정이 딱 타이틀이 뭐가 됩니까? 거기 보시면 미래 역량 함양이죠. 그죠? 미래 역량 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글자 하나만 약간 달라졌어요. 인간상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로 역량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무엇이 기반이 되는 사회? 역량이 기반이 되는 사회다 그 말입니다. 역량이 기반이 되는 사회다. 그래서 바로 역량 기반의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협력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협력적인 인재 양성. 인재 양성, 바로 여기 교육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 유치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과정이 되죠.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반드시 바로 이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역량 중심이 되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죠? 바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필수죠, 필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보시면 바로 교수 학습 방법은, 그죠? 교수 학습 방법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염자 봅시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수 학습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도래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1990년대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구성주의가 바로 강조가 되면서 휩쓸게 되면서 자, 열린 교육을 기반으로 합니다. 열린 교육. 그래서 열린 교육을 기반으로 한 바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돼요.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는 바로 자, 강의법. 그죠? 이 강의법을 완전하게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강의법보다는 바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 예를 들면 바로 2015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는 발견학습법.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법. 그죠? 그 다음에 자, 또 예를 들면 바로 토의법 또는 바로 심층학습법. 그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평가제도 역시 바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바로 평가제도를 구축해야 되겠죠.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평가제도. 그러면 자, 이런 평가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행평가가 되겠죠. 그죠? 수행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 교육학 할 때도 설명했죠. 이 수행평가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난점이 뭐냐? 신뢰도가 낮다고 그랬죠.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수행평가를 토대로 한 바로 학생 종합, 예? 이걸 대학에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면 바로 이것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는 부족하니까 바로 대학은 자기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평가하기 위한 각종의 대안과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바로 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바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고안했던 것이 뭐냐면 루브릭이 된다. 루브릭 평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울 거냐면 나중에 평가에 가면 루브릭을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이 수행평가는 무엇도 평가하고 무엇도 평가하는 것입니까? 과정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평가하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지금까지 평가는 과정, 결과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는 바로 과정을 중시하는 바로 과정평가. 이게 바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과정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보면 학교에서 상대평가제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로 상대평가는 잔인한 평가다. 상대평가보다는 어때 평가? 절대평가. 우리 절대평가를 목표지향적 평가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바로 준거지향적 평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준거지향 평가가 추가돼야 된다. 그러면 준거지향 평가와 가장 비교하기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규준지향적 평가가 되죠. 그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 이것은. 그 다음에 그룬룬드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이 참조 준거에 의한 평가를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준거지향, 규준지향, 그리고 성장 참조, 그 다음에 능력 참조.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 과정평가와 같은 의미의 성격을 갖는 평가를 누가 제시했습니까? 비고치기가. 비고치기 그러면 이것은 무슨 평가예요? 역동적 평가가 된다. 응? 역동적 평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 중심 평가, 이 역동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평가가 되려면 반드시 평가를 했으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 피드백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응? 나중에 또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정오 확인 피드백, 그 다음에 뭐 이 교정 피드백 해가지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자, 학습자의 무엇을 기를 수 있다? 흥미를 기를 수 있다. 흥미를. 그 다음에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평가 제도도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바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을 이렇게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평가 제도를 학교 현장에 적용합니다. 누가 적용하나요? 교사가 적용하죠. 그래서 네 번째,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원의 전문성입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바로 어디서부터 바로 그 교육이 출발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직전 교육에서부터. 직전 교육입니다. 우리가 직전 교육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사범교육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자, 이 직전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교육을 대폭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바로 직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 현직 교육이 됩니다.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바로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 돼.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바로 가장 기초적인 노력들이 바로 요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이 교육 과정이 설계되는 1차 때부터 바로 강조됐던 개념이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입시 위주 바로 이 교육이 주 원인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자, 첫 번째로 넘어가서 바로 흥미 기반 학습 패러다임 이렇게 되죠. 흥미.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흥미 그러면 이건 누가 강조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흥미하고 그 다음에 경험 그러면 이건 누가 강조했다? 존 듀이 선생이 강조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원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의원이 뭐예요? 의원? 거리가 있는 두 사물 간의 의원. 사물에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이다.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이다. 요걸 뭐라고 그랬어? 바로 흥미의 의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냐? 요것은 바로 수단과 목적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교과와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과와 경험이다. 그러면 바로 흥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흥미라는 것은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이죠. 두 사물을 연결해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하는 것이다. 요걸 흥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 우리 교육학적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마 170 몇 페이지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두 사물을 연결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로 흥미다. 흥미. 그러면 왜 학습에서 흥미를 강조해야 되느냐? 흥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흥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바로 이 잠재 가능성을 내면화되어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해 줄 가능성, 개발 가능성, 요것 때문에 바로 흥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흥미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잠재 가능성 개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흥미를 어디에 동원하는 것이다? 학습에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 평생교육 할 때 봤죠? 바로 평생교육에서 바로 흥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것에 기초로 한 바로 경험학습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누가 됩니까? 콜브. 경험학습 모형. 기억나죠? 자,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아니, 시간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보게 되니까 내년에 바로 아마 올해하고 비슷하게 바로 2차 시험이 시작된다 그러면 아마 6월 중후반쯤 되면 올해가 보니까 6월 25일 날 2차가 시험이 실시된다고 그래요. 그럼 6월 25일 이쪽 저쪽으로 시험이 실시가 되겠죠. 뭐 늦어지면 7월 달도 가겠지만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잖아요. 정리할 기회 충분히 있다.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책으로 넘어옵니다. 흥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흥미의 종류는요, 주위 선생이 제시한 흥미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개발주의 교육사상가인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흥미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로 분류하는 흥미의 종류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흥미는 바로 상황적 흥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개인적 흥미가 있다. 상황적 흥미가 있고 개인적 흥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적 흥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흥미다 그 말입니다. 특수 자극. 특수 자극.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흥미 반드시 시험에 나와. 그죠? 반드시 시험에 나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와? 그럼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흥미에다가 별표를 치든, 그죠? 동그라미를 쳐놓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상황적 흥미가 중요하게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황적 흥미예요. 특수 상황과 특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흥미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죠? 선생님이 바로 한참 수업을 하다가, 그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웃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부터 시작해 수업 끝날 때까지 웃습니까? 아니죠. 다음 수업을 진행하면 또 웃음을 그치고 원래대로 졸거나 자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황적 흥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흥미 중심의 흥미를 유발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흥미를 먼저 유발시켜야 돼? 상황적 흥미를 먼저 유발시킨 다음에 상황적 흥미가 먼저 유발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이 흥미가 어떤 흥미로 자, 이 옮겨간다. 개인적 흥미로 옮겨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개인적 흥미는 뭐냐면 흥미 중요하다 그러니까 흥미 중요하네? 전투의도 중요하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교육 심리학을 하면서 바로 흥미를 중시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 이 학습 과제 여러분 스스로 재밌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무슨 흥미로 발전해 간다? 개인적 흥미로 발전해 간다. 그런데 이 상황적 흥미는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흥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 흥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로 상황적 흥미가 먼저 유발되어서 바로 어떤 흥미로? 개인적 흥미로 발전해 간다. 학습에서 먼저 유발시켜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상황적 흥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다. 그러면 왜 상황적 흥미가 먼저 개발되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흥미가 상황적 흥미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유. 자,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다시 흥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이죠. 왜?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어떤 학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주도 학습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바로 흥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바로 무엇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흥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흥미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습자가 흥미가 유발되었느냐, 유발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학습자가 결과적으로 달성할 바로 학습의 목표 달성의 양은 유발되지 않은 학생보다도 유발된 학생이 훨씬 더 학습 목표 달성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흥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책을 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학습자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학습 영역과 콘텐츠에 더욱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 자, 학습자는 주어진 학습 과제가 신기성을 가질 때, 그죠? 새로울 때, 신기성을 가질 때 바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호기심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 호기심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호기심에 따라서 흥미 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흥미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면 자, 상황적 흥미가 유발되겠죠? 그런 다음에 학습의 지속성과 재미를 느끼게 되면 어떤 흥미로? 개인적 흥미로 발전해 간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일일이 교사가 지시하고 설명하고 감독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컴퓨터 기반 학습이 된다. 컴퓨터 기반 학습. 기반 학습 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평가체제 있죠. 여기다 뭘 하나 써놓으시냐면 컴퓨터 기반 평가. 컴퓨터 기반 평가 체제 구축. 이거 하나 추가시켜 놓으시고 컴퓨터 기반 평가입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온라인 평가 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평가 체제.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의 경향성이 형성이 되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유발된다? 동기가 유발된다.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육심리학 나하고 맞다. 내가 해볼 만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쯤은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동기 유발이 된다. 그러면 동기 유발을 보면 자 외적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동기가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내적 동기가 학습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외적 동기 또는 외제적 동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냐하면 원래 자 이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 이 평가 체제를 의미하게 돼요. 나중에 책무성과 연결이 돼요. 자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흥미 그러면 자 흥미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이야 불안.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느끼는 긴장이야 긴장. 긴장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초조함 그 다음에 이 불안은 무엇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러면 흥미도 보면 여러분 상황적 흥미가 있고 개인적 흥미가 있듯이 이 불안에도 보면 두 가지 불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상태 불안. 또 하나는 특성 불안. 상태 불안 그 다음에 특성 불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태 불안은 주로 어떤 것을 상태 불안? 특수 상황과 특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불안이야. 그래서 여러분 상황적 흥미 있죠? 흥미의 유발 조건하고 같아요. 특수한 상황과 자극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딱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였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딱 출제가 됐어. 듣도 보던 문제. 그럼 자, 이 문제를 딱 그 1번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순간이 순식간에 찰나에 슝 훑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준 바로 모든 자 부모들을 위시한 사람이 쭉 흘러가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상태불안이야. 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태불안은 어떤 불안을 설명할 때 쓰냐면 요 시험불안. 시험불안을 설명할 때 주로 상태불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성불안은 뭐냐면 바로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입니다.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을 말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하면서 그죠 5급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바로 교육직렬을 공부하면서 자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왜 하필 교육행정직을 선택했지?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제대로 자 공부를 해서 온전하게 바로 1차, 2차, 3차를 통과할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특성불안입니다.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가 낮은가요? 응?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이 너무 낮다 해도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이 중간 수준일 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네들이라고 그죠? 불안의 잠재적 경향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요건 학습자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 예크스 도우슨 법칙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 그러면 바로 연결시켜서 뭘 정리하라? 불안. 그래서 상황적 흥미, 상태 불안. 개인적 흥미, 특성 불안. 그죠?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중에 요 스트레스 있죠? 여러분 시험에 스트레스가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올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나온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만병의 근원이 뭐다? 스트레스다. 여러분 학습의 효과성과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스트레스다 그 말이지. 에?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가 뭐고 그 다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에? 스포츠 심리학까지.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그죠? 출제자도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내재적 동기가 됩니다. 내재적 동기의 발생 과정에 대한 통합 모형에 의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교사가 무엇을 제공할 때 밑줄 심층적인 피드백. 그래서 여러분 심층적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딱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무 우죽순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 피드백인데 여기 심층적 피드백이라고 요즘에 강조하는 피드백은 뭐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교정 피드백. 자, 요 정도만. 그래서 자 정답 확인, 자 정오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정 피드백. 이건 주로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냐면 인지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끼고 과제 흥미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학습자 흥미를 촉발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바로 동기에 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동기.
또한 상황적 흥미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흥미 발달을 위해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밑줄 보상과 같은 유인 체계가 되죠. 자, 봅시다. 이런 보상은 외적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보상이 있다. 거기 보시면 자, 보상과 같은 유인 체제를 마련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 두 가지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외제적 자, 이 보상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 나중에 자, 내재적 보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어떤 보상을 주고 외적 보상을 주고 고학년에서 학급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보상을 주어라. 내적 보상을 주어라.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가 됩니까? 내적 보상이다. 그래서 내적 보상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이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바로 외적 보상을 주면 학생들이 금방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리더라. 요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정당화 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동기에 가서. 그 다음에 자,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교과 영역에 대한 선행학습의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자, 밑줄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먼저 바로 상황적 흥미를 자, 유발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뭐가 되겠다? 게이미피케이션이 된다. 응? 그래서 바로 학습에다가 바로 어떤 요소를 도입하자 그 말입니까?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자 그 말입니다. 게임의 요소를 도입하자. 그래서 게임 기법을 도입하자 그 말이죠. 도입하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로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바로 학습에 몰입을 하도록 하자 그 말이죠. 몰입을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외에도 바로 어떤 학습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이게 되겠습니까? 학생들 간의 협업. 이것을 유발시키자. 협업을 통해서 바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자.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해야 무엇이 유발된다? 상황적 흥미가 유발된다 그 말입니다. 염자, 우리 항상 우리 자발화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책을 손에 잡고 그 다음에 공부할 준비까지는 강제로 시킬 수 있지만 자,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상황적 흥미 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상황적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된 생소한 학습 영역에서 촉발된 흥미는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로 발전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은 흥미 지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습 콘텐츠에 흥미 요소를 배치해서 학습자의 참여를 강화하여야 한다. 보다 더 자,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초중등 학교 교과에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내용을 도입하자. 그래서 발달 초기부터 바로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협업을 유발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기법을 도입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기법 두 가지를 예로 들어라. 그러면 책에 뭐가 나와 있어?
브레인 스토밍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유추법이 나오죠. 유추법. 유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의력을 개발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비유. 그 다음에 은유. 요것법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추법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바로 창의력 개발 기법, 그러면 일명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시네틱스법. 요 시네틱스법을 고안한 사람이 누가 됩니까? 고든이죠. 그래서 이걸 일명 또 뭐라고 그래요? 고든법 이렇게도 말하죠. 일명 고든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고든법이다. 고든법. 그래서 유추법을 활용하죠. 그리고 대인 유추, 그 다음에 상징적 유추, 그죠? 이런 유추법을 사용한다. 나중에 창의력 개발 기법에 가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 흥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해 놓을 것 흥미가 되죠. 그 다음에 흥미의 종류가 되죠. 여러분 흥미 그러면 항상 자 무엇과 같이 봐야 된다? 불안.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상황적 흥미를 유발해야 바로 개인적 흥미로 발전해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바로 개별화 학습이 됩니다. 개별 학습. 자, 그러면 개별 학습이 되는데 역시 개별 학습 요것은 자 대체적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해서 바로 학습을 하는 유형을 바로 개별 학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개별 학습은 자 어떤 원리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습니까? 개별화 원리. 그럼 개별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서 학습자의 개성과 개인차를 존중한 학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별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냐면 완전 학습인데 여기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 완전 학습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여기서 개별 학습인데 이 개별 학습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의 성패는 누가 결정하느냐 무엇이 결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개인차를 반영하니까 여러분 학습자 능력에 맞는 과제를 부여받아서 스스로 바로 학습을 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개별 학습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무엇이 결정한다? 동기가 결정한다. 그러면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어진다? 흥미에 의해서 유발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개별 학습의 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효능감이 필요하다. 자효능감. 그죠? 자효능감.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도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요구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